네, 저희는 지금 골프 ETSI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ETSI 모델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얹힌 모델입니다. 네, 골프는 TSI 가솔린 모델이죠. 그리고 TDI 디젤. 네, 지금 타고 있는 ETSI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E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여러 가지의 파워트레인을 얹고 출시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TSI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는 12V 시스템을 쓰는데 이 차는 48V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ISG라는 게 보통 들어가잖아요. 정차할 때 ISG를 사용을 해서 정차 중에 시동을 끔으로써 연료 소비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뭐 조명, 오디오 이런 거를 제외한 전기 소모가 많은 그런 부품들을 전압이 높은 전기 계통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엔진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연비를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는 전기 모터가 엔진 옆에 붙어 있어서 가속할 때, 그리고 정차가 끝나서 출발할 때, 이럴 때 연료 소모를 좀 더 줄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TSI 모델을 운전해보지 않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일단은 요 급의 경쟁 모델들을 탔을 때보다 가속감이 훨씬 뛰어난 것은 느껴집니다. 등판 능력도 아주 좋고요. 지금 저희가 포르투갈 포르투 인근의 시골길을,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사실 엔진이 언제 꺼지고 언제 켜지는지는 잘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언제 켜졌는지 저희가 알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사실. 지금 시속이 한 60이랬거든요. 여기서 발을 탁 떼면 RPM이 그냥 0으로 떨어지네요. 보통 900이나 800으로 떨어지는데, 아까 제가 엔진을 언제 끄고 언제 켰는지 소리와 진동만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RPM을 보니까 엔진을 수시로 껐다가 켜네요. 지금 여기에서도 50km에서도 그냥 발만 떼면 엔진이 꺼져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비 측정 방식을 보면은 그 정차 상태에 있는 시간이 꽤 되거든요. ISG가 작동을 해서 엔진을 끄고 있다면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비를 높이는데, 이 차는 주행 중에도 수시로 엔진을 꺼서 연료 소모를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주 꺼줄 줄은 몰랐어요. 저도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처음 타보는 거라서 이런 특성은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게 엔진을 꺼주기만 할 뿐 전기 모터만으로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수시로 계속 껐다 켜야 되니까 이 부하를 견뎌내려면은 오히려 힘이 센 48V 시스템이 더 유리한 거죠. 쉽게 엔진을 끄고 켤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등판 능력, 그리고 가속할 때의 가속 감각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ETSI 같은 경우는 110, 130, 150마력 세 가지의 엔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50마력 같은 경우는 110마력보다는 훨씬 잘 나가겠죠. 지금 여기에는 이제 3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자체는 조용해요. 네, 이 차급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음과 회전 질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프리미엄 모델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엔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랑카랑해요. 네. 와, 여기 지금 되게 경치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도 길을 잘못 든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포르투 근처에 이제 그 산 위에 있는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분들이 산 위에 이렇게 집을 많이 짓고 사시네요. 자, 다시 저희가 차 얘기로 돌아와서 일단 계속 지금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전기 모터는 엔진을 도와주는 정도지, 이게 무슨 정말 하이브리드처럼 윙 소리를 내면서 전기만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거를 기대하려면 이제 E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PHEV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변속기는 이 차에 7단 DSG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클러치죠. 폭스바겐은 정말 적극적으로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쓰는 브랜드인데요. 변속기를 쓴 지도 되게 오래됐고, 그 신차가 나올수록 그 완성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 8세대 골프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변속 충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여기 패들 시프트로 변속을 해보면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전 세대 폭스바겐 DSG가 이 RPM이 변하는 그 모습이 훨씬 빨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이 8세대 골프는 뭔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지고 좀 유해졌다는 표현을 써도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한 템포 좀 점잖아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3단까지 내려가면은 4단에서 3단으로 내려가면은 보통 변속 충격이 어느 정도는 느껴졌었는데 아예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변속기는 변속 충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코스팅 기능이 있습니다. 코스팅 기능은 많이들 아시죠? 타력 주행을 해주는 기능이죠. 옛날 아저씨들 운전하실 때 보면은 왜 그 고속도로에서 중립해 놓고 달리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중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약간 그 기어와 기어 간의 거리를 조금 더 두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찾기 힘든 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길인데요. 여기 또 여기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불쑥불쑥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와인딩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힘든데, 일단 골프의 서스펜션은 전형적인 유럽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럽차는 딱딱해, 유럽차는 좀 한국차랑은 좀 달라, 그런 느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BMW도 최근에 3 시리즈를 통해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줬는데 이 차도 그런 것 같습니다. 7세대 골프를 타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차를 백지 상태에서 탔을 때도 상당히 단단하네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차가 이제 i30인데요. 그 차도 이제 유럽 전략 차종이라 그런지 몰라도 은근히 딱딱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단단한 것 같습니다. 단단하다는 느낌보다는 글쎄요,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와 대중 브랜드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니 같은 경우는 바퀴가 가장 위로 올라갔을 때, 바퀴가 가장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 지점의 서스펜션의 느낌이 탱탱하다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쿵 할 것 같은 그 지점에서도 결국에는 말랑말랑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는데, 사실 이 차에서는 그 느낌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단단하긴 한데 조금 날 것 그대로의 거친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출발 직후에 공항에서 빠져나올 때에는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국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딱딱해, 혹은 뭐 단단해,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의 뭐 자세 제어 장치라든지 뭐 이런 전자장비를 활용을 해서 댐퍼의 특성이나 이런 걸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그걸 바꿔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콤포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Please take the second exit. 자, 콤포트에서는 일단은 좀 인상적인 거는 롤링이 정말 잘 잡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단단하게 만든 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잘 돼 있겠죠.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좀 잠깐 엔진 얘기를 좀 다시 하자면, 전기 모터가 있어서 가속감이 좋은 건 맞는데 내가 앞차를 추월할 때, 방금도 제가 추월을 했습니다만 앞차를 추월할 때 내 뜻대로 시원하게 가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추월을 할 때 저기서 차가 나타나지 않을까? 약간 긴장이 되는 그런 수준의 가속감이에요. 조금 더 빨랐으면 싶은데 일단은 요 차급 치고는 나름 괜찮은 가속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콤포트에서도 수시로 그냥 엔진을 꺼버리네요. 그러면은 에코로 한번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마일드 하이브리드니까 에코는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에서는 엔진을 끄는 빈도가 콤포트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엔진 끄는 빈도는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내리막에서는 안전 때문에 엔진을 잘 안 끕니다. 항상 한 뭐 1000rpm 이상 계속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고,
얕은 내리막에서는 끄네요.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을 제가 조작하지 않아도 뭔가 좀 너무 내리막이다 싶거나 좀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엔진을 다시 켜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게 DSC나 이런 게 같이 스티어링 휠이랑 작동을 해서 스티어링 휠의 작동 폭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엔진을 다시 켜주는 것 같습니다. ECU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포츠 모드에 놓고 한번 Please 달려보겠습니다. turn left in 300 meters. 어우, 이거 되게 차가 확 바뀌네요. 서스펜션도 더 딱딱해진 것 같고요. 그 댐퍼의 그 작동 폭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변속기도 S 모드로 넘어가면서 항상 한 단계 밑에 기어를 물고 스포츠 주행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자주 끄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근데 계속 지금 꼬불꼬불한 길을 멀미가 날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제 몸이 좌우로 이렇게 쏠리는 걸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일단 좌우 롤링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차가 독일에서는 수동 모델도 있고 DSG 모델도 있는데, 기본 트림 같은 경우에는 뒷차축이 토션빔이 들어가고 좀 트림이 높아지면은 이제 멀티링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는 멀티링크 버전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ETSI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차가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TSI, TDI부터 내년 말 혹은 내후년 초에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여기 이제 작은 댐이 있는데 여기를 건너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네. 이 색깔도 되게 좋네요. 자, 그리고 저희는 멋진 경치가 있어서 댐 위에다가 차를 잠깐 대고 사진 좀 찍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이 이 계기판은 10인치짜리를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8인치짜리도 있고 10인치짜리도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10인치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아마 해상도가 뭐 가로 1500 세로 얼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8인치짜리는 가로 1040 얼마일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 들어가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UI가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기존의 폭스바겐 모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이죠. 일단 여기 지금 계기판에서 요 갈라져 나오는 요 스타일의 디자인도 3 시리즈 그리고 K5 이런 데에서 요새 유행처럼 쓰이고 있죠. 디자이너들끼리 뭐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나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경쟁 모델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궁금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디자인 스케치를 사고 파는, 그래서 벤츠 거 어디 받아가지고 뭐 나 이거 있는데 너 볼래? 그럼 너네 거 뭐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브로커가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시 이 UI 얘기로 돌아와서 폭스바겐이 스마트폰 느낌으로 새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네모 모양의 홈 버튼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스마트폰의 그 홈 버튼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유럽 전역 지도가 3D로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기능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오디오나 온도 조절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의 한 켠에 그냥 조그맣게 표시가 돼서 내비게이션을 방해하지 않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나 혹은 뭐 다른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이 내비게이션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자체도 우리나라 스마트폰 내비 앱처럼 되게 직관적이진 않아요. 확대 축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아무튼 일단 두 손가락으로 하는 것 자체가 감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기호 같은 것들도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좀 다시 디자인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응이 아이패드나 뭐 요즘 많이 쓰는 스마트폰처럼 민감한 반응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차는 음성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 자체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가 한국어로 바꾸려고 같이 여기 관계자랑 찾아봤는데 한국어는 없어요. 유럽의 다른 언어들은 많은데 이 차가 일단 유럽 시장에 판매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와 중국어도 없었거든요. 아시아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업데이트가 돼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뭐 애써 만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사용성이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폭스바겐에서 서운해하겠죠. 자, 그리고 이 계기반 자체도 디지털 계기반인데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트림에는 아날로그가 들어간다든지, 네, 그런 어떤 서운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Please. 내비게이션 안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표시가 되고, 여기 계기반에도 아주 작게 한 손가락 2개 정도 사이즈 되는 그런 화면으로, 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컴포트로 다시 놓고 주행을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우디 버추얼 칵핏처럼, 물론 뭐 거기는 12.3인치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10인치짜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계기반 전체에다가 지도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지도를 못 보는 상황이 생겨도 이거를 통해서 바로 지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와, 여기 경치가 정말 뛰어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제가 이런 데 언제 와보겠습니까? 그리고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핸들이 좀 생각보다 커요. 네. 우리 국산차 스티어링 휠보다 좀 더 큽니다. 미니의 핸들 사이즈만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밑부분을 좀 짤뚱하게 잘라놨기 때문에 D컷 스티어링 휠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이 스티어링 휠에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는 볼륨 조절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기능,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이 계기반의 각종 정보들을 바꾸는, 네,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멀티펑션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서 폭스바겐이 은근히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를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되면서 사용성도 되게 좋아졌고, 일단 버튼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를 조금 하고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게 뭐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시골길 와인딩 로드를 달리고 있지만 아까 고속도로를 한참 달렸거든요. 40km 정도 달렸는데, 고속도로에 달릴 때 역시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는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게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었습니다. 이 차가 노면 소음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스팔트가 깔린 이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노면 소음과 약간 휠 소음 같기도 하고요. 계속 올라와요. 네, 어느 정도. 그리고 100km로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바람이 조금 불긴 합니다. 이 날씨가, 오늘 여기 포르투 지역 날씨가 바람이 좀 불기는 하는데, 이 A필러 주변에서 계속 그 풍절음이 들려가지고 역시 한계는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차가 독일에서는 2만 유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2만 유로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300원 곱하면 2,600만 원이잖아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뭐 적정한 가격 같습니다. 조금 비싼 느낌이 없지 않은데, 일단 차도 커졌고 골프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런 전동화, 그리고 이런 디지털 장비들, 커넥티비티 관련된 장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아마 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트림에 어떤 사양으로 들어올지, 그리고 어떤 가격으로 들어올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서도 고민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국내에는 어떤 게 들어올지. 근데 아까 제가 시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폭스바겐 골프 8세대는 이 차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커넥티비티와 전동화입니다.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게 IQ 드라이브라는 게 바로 그 ADAS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IQ 라이트, 매트릭스 LED 라이트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카2X, 그러니까 V2X라고 하죠. 자동차와 다른 사물 간의 어떤 인터넷 기반 연결, 이런 것들을 이제 골프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폭스바겐이. V2X를 이제 폭스바겐은 특별히 카2X라고 명명을 하는데, 뭐 차에서 집에 있는 보일러를 켠다든지 에어컨을 켠다든지 뭐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차에 뭐 시동을 걸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인데,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IQ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차와 800m 안에 있는 다른 골프와 함께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사고가 났다, 뭐 어디는 뭐가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다른 차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커넥티비티 측면에서는 되게 큰 걸음을 나선 거긴 한데요. 수입차가 들어올 때 그 차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수입차 회사 본사에서 기획할 때 만든, 개발한 그 모든 기능을 우리나라에서 좀 같이 다 들여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결국엔 이제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게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네, 일단은 저희는 이 TSI 모델을 시승을 했고요. 아무튼 안전운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시승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저는 어제 이 TSI를 탔고 저녁에는 또 TDI를 탔습니다. 지금은 다시 이 TSI에 탔는데, 네, TDI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SCR과 DPF가 각각 2개씩 장착된 새로운 디젤 엔진을 얹으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도 줄이고 좀 더 반응성이 좋은 엔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뭐 원래 디젤 엔진이 그렇습니다만 그 중저속에서의 가속감이 아주 탁월하고 그 높은 토크를 통해서 아주 매끄러운 가속 질감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차는 밟으면 글쎄요, 고속에서 오히려 더 디젤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고속에서 디젤 같은 경우에는 한 뭐 60km에서 한 80km 정도, 한 40에서 80 정도 그 속도 구간에서는 상당히 재밌는데, 사실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엔진 소리도 많이 나게 되고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이 차는 어느 속도 구간에서든지 가속을 할 때 아주 매끄러운 그 가속감을 보여주면서 운전 재미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엔진을 보시면은 엔진을 껐다 켜주는 스타터가 더 큰 게 붙어 있어요. 기존에 12V짜리 엔진에 붙어 있는 것보다 한 1.5배는 큰 게 붙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계속 엔진을 껐다 켰다 하면서 제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RPM을 0으로 맞춰주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서스펜션 세팅이 좀 더 부드럽고, 기존의 골프를 타셨던 분들, 5세대, 6세대 이런 차를 타셨던 분들이 타시면은 아마 와, 차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운 지점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아직도 이 내비게이션은 순정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국에 갖고 들어와도 이 맵이 제공하는 방식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면 글쎄요, 한국 소비자들 분명히 불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공항 근처에서 계속 길을 돌고 있는데, 왜 돌고 있냐면 이 차가 갈림길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해줘요. 갈림길을 어디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째 다시 돌고 있어요. 완전히 초행길인데 지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확대를 이렇게 시도를 하면 뭐 어디 또 잘못 누르면은 경유지 추가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이 돼서, 이 내비게이션은 정말 절대 다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주행 질감은 저는 가격대를 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판매되는 그 가격을 생각을 해서 봤을 때는 저는 100점 만점에 한 93점? 95점? 뭐 이 정도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가속감 뛰어나고, 변속기 아주 부드럽고, 제때 잘 변속해주고, 그리고 서스펜션은 다분히 유럽 세팅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준수하다. 다만 그 7점을 어디서 까먹었느냐, 바로 노면 소음입니다.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 지점이 좀 아쉽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그 해치백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SUV가
대세인 시장에서 해치백 그리고 골프의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